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신혼집에 시댁 식구들이 와서 자고 가는 것을 당연시 여기던 남편을 시원하게 참교육해준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이고 결혼한 지 8개월 되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없고 저는 얼마 전에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대학 졸업한 후부터 지금까지 중견기업에서 낮지 않은 연봉 받으며 일했고 사정이 있어서 얼마 전에 퇴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해외로 발령을 받아서 함께 나가려고 퇴사를 결정한 것이었어요. 해외 나가면 오래 있을 예정이라서 아이는 해외 나가서 낳을 계획입니다. 신혼의 가족들을 저희 집에서 재우지 않았다고 남편은 저보고 속이 좁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남편은 결혼한 누나 2명이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에 살고 신우들은 둘 다 3시간 거리의 시댁과 같은 도시에 살고 있어요. 시부모님은 결혼 생활 8개월 동안 저희 집에서 자고 가신 적이 5번 정도 됩니다. 오시면 2박 3일 정도 계셨고요.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방 2칸짜리 집이라서 시부모님 오시면 방 하나 내어드리면 되니 상관없었습니다. 주말을 껴서 오시면 여기저기 구경도 시켜드리고 맛집에 모시고 가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랬어요. 신혼의 가족도 번갈아 가면서 지난 겨울에 며칠씩 저희 집에 있다 갔습니다. 아이들 방학 기간에 저희 집에 온 것인데 퇴근해서 들어오면 아이들 때문에 정신도 없고 아침 식사를 차리고 출근해야 해서 정말 힘들었어요. 저와 남편은 아침을 안 먹거든요. 그리고 첫째 신우는 방에서 자고 신우 아이들은 거실에서 자니 밤에도 불편했습니다. 남편은 본인 가족은 물론 친구들도 집에 데리고 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주말에 출근을 했다가 전화를 하더니 그날 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자면 안 되냐고 하더군요. 솔직히 저 남편이 친구 만나는 것은 상관 안 합니다. 하지만 와서 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술판을 버린 것을 다음날 제가 치워야 하고 남편 친구를 아침에 밥 먹여서 보내야 하는 것이 몸도 마음도 불편했습니다. 거절했더니 밖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친구를 바꿔주더니 남편 친구라는 사람은 저에게 집에서 못 자게 했다고 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기분이 나빠서 신혼집에 굳이 와서 자려고 하는 것은 눈치가 없는 것인지 사회성이 부족한 것인지 암튼 결혼해보면 아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이걸 가지고 며칠을 삐져서 입 다물고 있더군요. 몇 달 전에는 남편이 친구 5명을 데리고 와서 새벽까지 술을 먹다가 자고 갔는데 밤에 시끄러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침에 치우고 밥 차려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삐져 있는 남편에게 내가 이런 것들이 불편해서 집에 누가 와서 자는 것은 싫다고 말했더니 자기는 주말에도 일하는데 너무 제 생각만 한다고 서운하다네요. 자기는 일하느라 고생하고 저는 지금 집에서 놀고 있다는 얘기인지 저야말로 정말 서운했습니다. 2주 전 주말에 3시간 거리 시댁에 가서 1박 2일 동안 고생 많이 하고 왔습니다. 밥 차리고 치우고 좀 있으면 또 밥때 되고 조카들 챙기고 과일 내놓고 하는 동안 남편은 자기 누나들 매형들이랑 술 마시며 신나게 놀았어요. 시댁에 가서 제가 하는 일과 집에 손님이 왔을 때 하는 일은 별개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정말 어이없더라고요. 얼마 전에 남편은 이번 주말에 큰신혼의 가족이 저희 집에 와서 1박 2일간 있다가 간다고 통보를 하더라고요. 형님네 시댁 친척 결혼식이 서울에서 있는데 당일로 왔다 가기 힘들어서 저희 집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가겠다는 얘기였어요. 누나네가 와서 조카들도 보고 저녁에 매형과 술도 한잔할 생각에 들떠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열받더라고요. 그 뒤치닥거리는 내가 다 하고 저녁도 내가 차리고 저녁에 외식하게 되면 손님이니까 식사 비용은 또 우리가 내고 다음날 아침도 내가 차리고 조카들 용돈도 챙겨주고 이런 것들이 순간 머릿속에 싹 떠오르는데 생각만 해도 싫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제가 힘들게 한 일들은 모두 당연한 것처럼 여기던 남편이 신나서 말하는 것에 초를 치고 싶은 반발심만 생겼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형님네 이번에 우리 집에서 자는 것은 안 되겠다고 말했어요. 어이없다는 듯이 그럼 누나네 어쩌라고?
이러는데 저녁은 우리와 외식으로 해결하고 호텔 잡아서 자고 가던지 하라고 했습니다. 싫으면 당일에 예식장 갔다가 바로 내려가던지 하면 될 것 아니냐고 했더니 남편은 그게 말이 되냐고 하더라고요. 내가 싫으니 말이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 우리 집에서 형님네 가족을 재우고 싶으면 그날 내가 호텔에 가서 자고 오겠다고 했어요. 당신이 형님네랑 집에서 자던지 하고 저녁은 외식을 하던지 하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집에서 저녁을 먹을 생각이면 당신이 음식하고 차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밤에 당신 매형이랑 술판을 벌이면 내가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다 치워놓으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주말에 출근하는 날도 허다하고 저는 전업주부인데 말이 되냐고 하더라고요. 이 말에 정말 이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그랬어요. 내가 퇴사한 것이 집에서 놀고 싶어서 한 것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당신 해외 발령 때문에 내가 얼마 전에 퇴사한 것을 잊었냐고 물어봤더니 이유가 뭐가 중요하냐고 하더군요. 그럼 내가 퇴사하기 전에 회사를 다니던 때에 우리 집에 시댁 식구들이나 당신 친구들이 오면 그 뒤치다꺼리 누가 다 했냐고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우리 집에 친정 식구들이나 내 손님들 와서 자고 간 적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만약 내 손님들이 와서 자고 갔으면 내가 했던 것처럼 당신이 뒤치다꺼리 다 했을 것이냐고 또 물어봤어요. 자기는 그런 것을 할 줄 모르니까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나도 대학 졸업하고 바로 직장 다니면서 집안일 같은 것을 해본 적이 없기는 당신과 마찬가지인데 누군 할 줄 알아서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분리하면 입 다물고 삐져 있는 것이 전문이에요. 입 다물고 있는 남편에게 하여튼 이번에 형님네 오면 나는 호텔에 가서 자고 올 테니 그리 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가면 일하는 사람은 나 혼자이고 당신한테 수고했다 힘들었지? 이런 말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앞으로 시댁에 내가 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데 집에 손님 오는 것이 싫어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겠어요? 시댁에 가서 제가 고생했을 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집에 손님들 왔다 가면 같이 치우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남편이 했다면 이렇게 감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손님들 시중 드는 일을 제가 한다면 제가 못하는 일을 남편이 하는 것도 있을 테니까요. 내가 못하겠는 일을 상대가 하면 수고했다고 하며 서로 힘을 줘야 부부 아닌가요? 이번에 남편 하는 것을 봐서 엇나가면 남편 해외 나갈 때 저는 안 나가려고 합니다. 오래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한 것이 아깝긴 하지만 이혼하는 것이 되겠죠? 신혼의 가족 오는 날에 호텔 예약해 놓았습니다. 저녁에 남편 퇴근하면 호텔 예약했다고 말하고 뭐라 하는지 들어봐야겠어요. 오늘 또 억지 부리면 직장 알아볼 생각입니다. 정말 이기적인 남편이네요. 쓰니님께서 강하게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번 사연은 시댁일 다 하고 구박만 받던 맏며느리에게 반전이 일어나 얄미운 동서에게 사이다를 날렸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 결혼한 지 10년 넘은 며느리예요. 아이 둘 키우며 살고 있고 혼자 사시는 시아버지 살림 봐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신랑은 이남 이녀 중 장남이에요. 시누이 2명 모두 저의 손위고요. 얄미운 동서와 잔소리 많은 시아버지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혼까지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시댁에 갈 일이 있으면 며칠 전부터 멍하게 있는 시간이 꽤 있었어요. 결혼 전에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갔을 때 시어머니는 건강이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말씀도 없이 웃기만 하시며 저를 맞아주셨죠. 아버님도 별 말씀은 없으셨지만 그렇게 유해 보이지는 않는 분이셨어요. 홀시어머니의 신우 많은 집 며느리 자리는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착한 신랑에게 반해서 환자 있고 신우가 2명이나 있는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은 저희보다 먼저 결혼했는데 시댁과는 차로 30분 거리에 살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첫 김장 때 저는 허리가 안 좋은 상태였는데 그때는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서 너무 힘들었지만 김장하기 며칠 전부터 시댁에 갔습니다. 시댁에 가서 배추 자르고 수도가까지 배추를 날라서 절이는 일을 시부모님과 함께 했죠.
제가 가지 않으면 건강 안 좋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서 다 하셔야 할 테니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가서 일을 하고 온 것이었습니다. 김장 당일에 신우들은 일찍 와서 김치 속 넣고 일을 하는데 저는 여기저기 파스를 붙이고 갔더니 시부모님과 신우들이 저에게 수육 삶는 것이나 보라고 하더군요. 쪼그리고 앉아서 김치 속 넣고 김치통 나르고 하는 일을 아픈 몸으로 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가스불 옆에 의자 놓고 수육 삶는 일만 했습니다. 일하다 말고 작은 신우가 들어와서 밥 차리고 해서 밥 먹고 났는데 그때서야 시동생네가 오더군요. 와서 일하는 척 조금 하더니 김치 싣고 가버리더군요. 명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전날 가서 점심 때부터 하루 종일 전 부치고 있으면 저녁 때나 돼서야 동서는 와서 저녁 먹고 잤어요. 차례 지내고 나면 시부모님께 들어온 선물 챙겨서 부랴부랴 친정 간다고 가버렸습니다. 그럼 나머지 일은 또 제가 다 했죠. 이런 동서에게 한마디 안 하는 시부모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저에게 시아버지는 잔소리도 많이 하셨어요. 일은 거의 안 하고 챙겨갈 것만 챙겨가는 얄미운 동서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서 저에게만 잔소리하고 역정내시는 시아버지에게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을 잡은 적도 많았습니다. 신랑이 아버님께 고생하는 며느리에게 뭐라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도 누가 해달라고 했냐? 하시며 신랑에게 오히려 큰 소리를 치셨어요. 시어머니는 몸도 안 좋으셨지만 워낙에 유순하신 분이시라 누구 편을 들지도 못하시는 분이셨고요. 중간에서 신랑도 괴로워했습니다. 몇 년 그렇게 살다 보니 얄미운 동서의 행동은 그대로였지만 얄밉다는 생각도 좀 무뎌지더군요. 그리고 신랑을 잡아서 나와 신랑이 함께 괴롭게 사느니 나 혼자 괴롭게 살고 말자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이들도 있고 신랑이 가정적이고 저와 아이들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이혼할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 결론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결혼하고 7년이 지나서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항상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시고 과일 깎아 놓았다가 과일 담긴 접시를 저에게 수줍게 내밀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살아계실 때는 존재감이 별로 없으신 분이셨지만 제 마음 속에는 항상 따뜻한 분으로 존재감이 크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가끔 시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우울할 때가 있어요.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시아버지께 합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시아버지께서는 완강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시아버지 성격 맞춰드릴 자신은 없었지만 자식돌이를 하기 위해 말씀드린 것이었는데 시아버지께서 거부하시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감사했습니다. 그 뒤로 특별한 일 없으면 시댁에 가서 살림봐드리고 왔습니다. 신우들도 매주는 아니어도 주말에 시댁에 자주 왔어요. 신우들은 시댁에서 저를 만나면 저는 주방에 안 들어갔어요. 신우들이 저보다 살림 경력도 더 있고 음식 솜씨, 살림 솜씨가 훨씬 좋거든요. 그리고 저는 매주 가서 아버님 반찬과 살림을 해드리니 신우들 본 김에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처음에 시아버지는 이런 것을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신우들 시매부들 식사 대접을 하지 않는다고 잔소리를 하셨어요. 내가 거의 매주 찾아가서 살림봐드리고 오는 것이 맞긴 하지만 내 집도 아니고 내 살림도 아닌데 내가 왜 신우들을 대접해야 한다는 거지? 하는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화가 나서 시아버지께 그렇게 사위들 대접하시고 싶으시면 직접 하시라고 했습니다. 신우들이 나서서 시아버지께 왜 매주 와서 아버지 돌봐드리는 애한테 그러시냐고 막 뭐라고 하는 것을 듣는 중에 집에 와버렸어요. 그 뒤로 시아버지는 저에게 크게 잔소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시댁에 가는 것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재작년에 주말에 시댁에 신우들과 저희 모두 있었는데 아버님이 모이라고 하시더니 집과 집 옆에 붙은 땅 조금 있는 것을 저희 보고 명의를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뜬금없는 말씀에 놀라서 뭐라 대답도 못하고 있는데 큰 신우가 그렇게 하라고 하고 시매부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시아버지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며칠 전부터 시아버지께서 딸들에게 전화해서
집과 땅을 저희에게 명의 이전해주고 싶은데 시동생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저희와 신우들에게 공동 명의로 명의 이전을 해주고 싶다고 하셨답니다. 아버님 생각은 지분의 반을 저희가 갖고 신우들은 지분의 반의 반씩 갖는 것이었는데 신우들은 시매부들과 각자 상의를 하고 나서 시아버지께 말씀드리기를 저희에게 전부 주라고 했대요. 그렇게 얘기가 되었으니 아는 법무사 있으면 증여로 해서 명의 이전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시동생네는 어쩌시려 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시아버지는 내가 내 땅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할 것이냐고 역정을 내시더군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긴 소리 말고 증여해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알아서 할 테니 누구도 시동생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씀 말미에 아버님은 모아놓은 돈 있으면 세금 내고 부족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재산은 지금까지 수고한 것에 대한 것이고 나중에 당신이 늙어서 힘 떨어지면 모시고 살 생각 말고 요양원이나 보내달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이 세금 때문에 세무사와 통화하다 알게 된 것인데 집과 땅은 다 합해서 시가가 8억 좀 넘는다고 했답니다. 그 전부터 저는 생각하기를 시댁재산 받고 시부모님 모실래? 재산 안 받고 안 모실래? 하면 안 받고 안 모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얄미운 동서의 행동에는 뭐라 한마디도 못하시면서 저희에게만 깐깐하게 구시는 시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얄미운 동서도 시아버지도 안 보고 살았으면 하는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 재산 몇 번 사양하다가 시동생네가 얄미워서라도 받겠다고 했습니다. 사람 마음 참 간사하죠. 큰돈 받고 나니 아버님 깐깐한 성격과 잔소리에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게 되더군요. 난 돈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런 제 자신을 보면서 약간 웃기기도 했습니다. 이게 돈이 가진 힘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얼마 전 주말에 시동생네가 시댁에 왔습니다. 저희도 있었고 신우들도 와 있었는데 시동생네는 오자마자 시아버지께 집과 땅을 왜 형에게만 해주셨냐고 소리 지르고 난리였어요. 아버님은 시동생에게 형네가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당신을 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차분히 설명을 하시는데 시동생은 듣지도 않고 말도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며 소송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님도 할 테면 해보라고 내 재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할 것이냐고 하시면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동서는 자기도 자식이고 며느리인데 억울하다며 신우들을 보면서 울고불고 가관이었어요. 큰 시매부가 동서에게 작은 처남댁은 시댁에 관심도 없었으니 재산 못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런데 작은 처남 결혼할 때 집값 장인어른이 보태주셨으니 넘치게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이러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우들도 안 받아주고 아버님도 완강하게 나오시는데도 시동생과 동서는 한참을 난리를 치다가 가더군요. 큰 소리가 나고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당시에는 당황스럽고 떨리고 했는데 그날 집에 와서 생각하면 할수록 시동생네에게 화가 났습니다. 시댁에 와서 아무 일도 한 적이 없고 김치고 뭐고 그렇게 챙겨간 것만도 얼마이고 거기에다 저는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는데 시동생 집값도 시댁에서 어느 정도 보태줬다는데 그렇게 받기만 했는데도 억울하다는 말이 나올까 하는 생각 때문에요. 물론 제가 한 것에 비하면 아버님께 넘치게 받은 것은 맞긴 하지만 동서가 얄미워서라도 조금도 떼줄 마음은 안 생겼습니다. 한동안 시동생과 동서는 시아버지를 전화로 괴롭혔나 봐요. 시아버지께서 신랑에게 시동생과 동서를 휴대폰에서 차단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문자도 자꾸 온다고 차단할 수 있냐고 하셔서 문자도 차단해드렸어요. 그리고는 며칠 뒤에 동서가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전화해서 저에게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자기는 억울하다고 계속 말하는데 정말 욱하고 화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서가 억울할 것이 뭐가 있냐고, 여태까지 시댁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먹고만 가지 않았냐고, 김장 때도 돈 한 번 안 내고 일도 안 하고 김치만 가져다가 동서 친정에 인심 쓰지 않았냐고, 여태까지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아버님께 평생 갚으면서 살 생각을 해야 인간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동서는 우는 척 하던 것을 멈추더니 저에게 욕심 많은
무슨 하면서 욕을 하더군요. 얌체 같은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 막장인 줄은 몰랐네요. 욕한다고 돈 나오겠냐고 비아냥거리고 우리 외제차 알아보고 있었는데 차 계약하러 가야 한다고 말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차 얘기는 저도 모르게 나온 거짓말이었는데 동서 약오르라고 한 소리였어요. 가끔 동서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시부모 꼬드겨서 돈 빼간 며느리라고 저를 비난하는 내용이에요. 처음에 카톡 받았을 때는 화가 나서 전화를 했는데 제 전화번호는 또 수신 차단을 했나 봐요. 카톡을 차단할까 했다가 저도 대꾸 좀 해줬습니다. 나는 받았고 너는 못 받았지? 시댁은 나 몰라라 하고 그렇게 친정에 잘했으니까 친정 가서 달라고 해. 이런 식으로 놀리는 말을 해줬어요. 동서는 저희 아이들에 대한 악담까지 하더군요. 전부 대꾸하기는 귀찮고 해서 가끔 놀리듯이 대꾸를 해주다가 언제부턴가 동서가 카톡을 안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카톡을 보냈습니다. 우리 뭐 샀다? 아버님께 가서 무슨 일 해드렸다? 힘들지만 보람있다? 이런 카톡 보냈어요. 동서는 답장으로 욕도 보내고 저주도 보냈지만 저는 웃음으로 답해줬어요. 성격은 깐깐하시고 잔소리도 많은 분이지만 생각해보면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병간호 다 하시고 살림도 다 하시며 사셨던 것을 생각해보면 의리가 있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재산 받았다고 시아버지 칭찬한다고 하신다면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서, 수고해. 고생하는 자식은 재산도 못 받는 경우가 많던데 정말 잘 되었습니다. 쓰니님은 의리도 있고 착한 분이시라서 복이 내려진 것 같네요. 사연은 바람나서 집 나간 남편이 이제 와서 돌아오겠다고 하여 쓰니님과 자녀분들이 함께 사이다 발언으로 남편을 내쫓은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대학생 딸아이 둘 가진 돌싱맘입니다. 저는 얼마 전 있었던 일을 통해 인과응보란 말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배우자의 부정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글도 많고 그 고통을 돌려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글도 많이 봤습니다. 부정을 저지른 그 배우자는 언제 어떻게든 자신이 저지른 부정에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이들이 한창 사춘기였던 시기에 애들 아빠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기 전에도 저는 일은 성실히 했었지만 이혼을 한 후에는 혼자 힘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는 조바심에 더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왔네요. 제가 직업이 안정적인 직업이라 열심히 일을 해도 그렇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엄마의 모습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조바심 때문이었는지 일에 더 집중을 하고 집안일도 더 열심히 해왔던 것 같습니다. 40대 초반에 이혼녀가 된 것인데도 상당한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만 생각하면서 직장과 집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들이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이들과 캠핑을 갔습니다. 캠핑카를 렌트해서 다니기도 하고 캠핑장으로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아이들도 캠핑을 가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합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아이들이 운전면허를 따서 차박이라는 것을 하러 다니기도 합니다. 애들 아빠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직업을 가진 남자였죠. 애들 아빠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누님 한 분이 있는 고아나 마찬가지인 청년이었습니다. 누님과도 많이 왕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애들 아빠가 그렇게 힘들게 자랐는데 혼자 힘으로 번듯한 직장을 얻어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참 좋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애들 아빠를 아들처럼 여기고 많이 사랑해 주셨고요. 애들 아빠는 참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빠였습니다. 항상 말하기를 자기가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았길래 저 같은 처와 저희 친정부모님과 같은 장인 장모님을 만났냐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딸 둘이 태어나고 애들 아빠와 함께 벌며 경제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큰아이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애들 아빠의 행동이 수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고 퇴근 후 집에 와서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질 않았습니다. 한동안 그런 수상한 행동이 지속되니 저도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애들 아빠의 휴대폰을 뒤져봐도 별다른 것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카톡, 문자, 통화 내역에서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애들 아빠의 휴대폰이 울리길래 무심코 열어봤더니 정말 상상도 못했던 메시지가 있더군요. 애들 아빠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40대 중반의 싱글 여직원이었습니다. 보고 싶다. 빨리 만나서 하고 싶다. 어제는 너무 빨리 끝나서 아쉬웠다. 등등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메시지 내용과 서로의 신체를 찍어서 주고받은 사진들.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그 내용들을 캡처해서 제 휴대폰에 저장을 했습니다. 애들 아빠와 그 여자는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사용하지 않고 카톡과 비슷한 다른 어플을 이용했더군요. 출근하면서 그 어플을 깔고 집에 들어오기 전에 그 어플을 지우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도 종종 새벽에 일어나 그 어플을 깔고 메시지를 주고받고 다시 지우고 그런 식으로 서로의 그리움을 달랬나 봐요. 그렇게 애들 아빠의 외도를 알게 되고 저는 한동안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자동차의 블랙박스도 뒤져보기 시작했는데 그 여자를 만날 때는 블랙박스를 꺼놓았는지 블랙박스에서는 특이점이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톡 내용을 가지고 애들 아빠에게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요. 처음에는 당황하는 듯 하더니 순순히 자신의 부정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바보같이 애들 아빠가 현재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말이라도 해주길 바랬나 봅니다. 애들 아빠가 자신의 불륜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니 더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 이제 어찌할 거냐고 애들 아빠에게 물어봤어요. 애들 아빠는 저와 이혼을 원한다고 얘기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걸린 김에 얘기한다며 제가 이혼만 해주면 자기는 모든 것을 두고 몸만 나가고 아이들 양육비도 잘 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애들 아빠가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떼고 위자료와 양육비를 가지고 치사하게 굴기라도 저는 바랬나 봐요. 애들 아빠가 그 여자에게 가기 위해 아이들과 저와 돈, 모든 것에 아무 욕심이 없다는 것에 정말 큰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보같이 내가 애들 아빠에게 너무 소홀했나? 아니면 내가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이 잘못일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애들 아빠의 태도로 봤을 때 제가 어떻게 한다고 해도 마음을 돌릴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이제 와서 고백하는 것이지만 저는 그때 바보같이 애들 아빠가 잘못을 인정하고 그 여자와의 관계를 끊고 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애들 아빠에게 더 잘해줄 생각이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에 대한 고민글과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많이 읽어보면서 바람을 안 피워본 남자는 있어도 한 번만 바람 피운 남자는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으니까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도 바람을 한번 피워본 사람은 또 바람을 피우는 것은 남자와 마찬가지더군요. 애들 아빠가 그렇게 나오니 어쩔 수 없이 친정 부모님께 사실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이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못난 딸 때문에 부모님이 속상해 하시는 모습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지만 어쨌든 저로 인해 부모님이 속상해 하신다는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고아나 마찬가지였던 애들 아빠에게 아들처럼 생각해주고 신혼집이며 살림살이 전부를 해주었는데 애들 아빠가 그렇게 나온다며 배신한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애들 아빠는 저에게 부정을 걸리고 나서 며칠 안 되어 집을 나갔고 친정 부모님의 연락을 피해서 부모님은 참으로 분해하시고 답답해 하셨습니다. 분하고 답답하셔서 아버지는 애들 아빠의 회사에 찾아가기도 했답니다. 회사 프론트에서 애들 아빠를 불러내려 해도 만나주지를 않아서 로비에서 애들 아빠와 상간녀를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시다가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있었다고 엄마에게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부모님께 죄송하던지 얼른 애들 아빠를 내 인생에서 쳐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사천리로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애들 아빠의 말대로 애들 아빠는 몸만 나가기로 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 애들 아빠는 해온 것도 없었고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아이들도 사실을 알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모든 것을 사실대로 얘기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의외로 순순히 받아들이더군요. 그렇게 저는 이혼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힘으로 직장에서 아이들 학교에서 학원으로, 학원에서 집으로 동선을 톡으로 체크하며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네요. 주말에는 아이들과 캠핑을 다니며 딸들과 저 이렇게 여자 셋이서 캠핑장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수다도 떨다 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빠의 부재를 느끼지 않게 해주기 위해 다니던 캠핑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니 순수하게 우리 가족 힐링을 위한 캠핑으로 바뀌었습니다. 고기는 직화로 굽는 것보다 통삼겹과 등갈비를 사가지고 가서 웨버그릴에 초벌을 하고 훈연으로 구워야 맛있다. 어느 캠핑장은 어떤 장단점이 있다 등등. 주중에는 열심히 각자의 할 일을 하며 틈틈이 캠핑 계획을 세우며 캠핑을 가서는 밤에는 딸들과 여자 셋이 끝나지 않는 수다를 떨며 살았습니다. 애들 아빠는 저와 같은 직종에 있어서 소식을 듣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애들 아빠는 저와 이혼하고 얼마 안 지나서 재혼을 하고 뻔뻔하게 다니던 직장을 계속 잘 다니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의 집안이 재력이 엄청나서 둘이 재혼해서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다녀오며 직장 동료들에게 비싼 선물을 사가지고 들어와 돌리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알콩달콩 잘 지낸다고 들었고요. 씁쓸했지만 이젠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니 신경 쓰지 말자고 생각하며 아이들에게 더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얼마 전에 애들 아빠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10년 가까이 저와는 통장 거래로만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고 전화 통화는 2번 정도밖에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좀 당황했네요. 전화를 받아보니 아이들 문제로 저를 만나자고 하더군요. 아이들 문제로 만날 일이 뭐냐고 물었더니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퇴근하고 애들 아빠를 만났습니다. 만난 자리에서 애들 아빠는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얘기를 했습니다. 애들 아빠와 재혼한 그 여자는 저와는 다르게 엄마나 이모처럼 애들 아빠를 챙겨주었었답니다. 그 여자는 퍼진 아줌마와 같은 외모였지만 모성애를 느끼게 해주고 자기를 위해 평생을 엄마처럼 헌신할 것 같은 느낌에 끌리고 성적으로도 애들 아빠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받아주었다더군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빠져들어 저와 아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답니다.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고 제가 그립다더군요. 아이들도 자기가 집에 든든하게 있어주면 더 좋아할 것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친정부모님의 사랑도 그립고요. 이 인간이 미쳤나 싶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애들 아빠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는 얘기라서 아이들 문제로 만나자고 했는데 그 아이들 문제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이 아빠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냐고 하더군요. 그게 다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앞으로 좋은 아빠가 되어 돌아오려고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없이 일어났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 못 들은 걸로 하겠다고 얘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간 애들 아빠에게 연락이 왔지만 전부 차단해 버렸습니다. 애들 아빠 직장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며칠 뒤에 애들 아빠에 대해 슬쩍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자기도 애들 아빠와 친한 사람에게 건너서 들은 얘기라 확실하지는 않지만 애들 아빠와 결혼한 그 여자의 집안이 처음에는 재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전부 거품이고 빚이었다고 소문이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그 여자 집안의 빚이 언젠가 연쇄 폭발하듯이 터져서 그 여자는 우울증이 걸리고 더 이상 직장을 다닐 수 없어 퇴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애들 아빠는 다 죽어가는 행색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 애들 아빠가 저에게 만나자고 했던 것이 무슨 의미였는지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의 엄마 같은 매력과 집안의 재력을 보고 저와 아이들을 버리고 나가서 그 여자와 재혼을 해놓고는 이제 와서 자기가 생각하던 것과 달라지니 또 그 여자를 배신하고 저와 아이들에게 돌아오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애들 아빠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도 저에게 무슨 염치로 그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 의아스러움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참 놀랍도록 염치가 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미친 인간이 아이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지 몰라 아이들과 터놓고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도 대학생이고 성인이니 알아들을 것 같았고요. 아이들과 주말에 캠핑장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도 대강은 알고 있겠지만 애들 아빠와 이혼을 하게 된 배경과 애들 아빠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에 대한 배신, 그리고 재혼, 얼마 전
저와 만나서 한 얘기들과 배경 등 전부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덤덤하게 듣더라고요. 다 듣고는 저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렸을 때에는 잘 몰랐지만 아빠의 부재를 느끼지 않게 해주려는 저의 노력들을 이제는 다 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혹시라도 애들 아빠가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교활하게 어떤 얘기를 할지 몰라 걱정을 했었는데 안심이 되더군요. 며칠 뒤에 저녁에 집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와 큰아이만 집에 있고 작은아이는 아직 집에 안 들어온 상태였는데 인터폰을 보니 애들 아빠였습니다. 당황해서 어찌해야 하나 걱정을 하고 있는데 큰아이가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애들 아빠는 들어와서 큰아이에게 왜 요즘 연락을 안 받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전 저와 만나서 했던 얘기를 큰아이와 제 앞에서 하더군요. 자기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어떻겠냐고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대답할 가치도 없으니 돌아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애들 아빠는 이런저런 얘기로 자신의 주장을 하며 저희를 설득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작은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애들 아빠는 작은아이에게도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은아이는 아빠의 얘기를 듣다 말고는 대답할 가치도 없는 소리니 당장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작은아이의 반응에 힘을 얻었는지 큰아이도 같은 얘기를 하고요. 애들 아빠는 자기가 너희들을 낳았고 어렸을 때 얼마나 예뻐해주며 키웠는데 이러냐고 따지듯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에 작은아이가 아빠가 한 짓을 모두 알고 있고 어떤 이유로 돌아오려 하는지도 모두 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빠를 다시 우리가 받아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배신하는 일이라 더더욱 그럴 수 없다고 차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리게만 봤던 작은아이 말에 좀 놀랐네요. 그리고 큰아이가 얘기를 하더군요. 인터넷에서 글들을 읽어보면 아빠 같은 사람이 나중에 힘 떨어지면 버렸던 자식들에게 당당하게 부양 의무를 요구한다던데 우리에게는 그런 거 요구할 생각 절대로 하지 말라고요. 친부모라도 부양 의무를 포기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큰아이는 알고 있다고 애들 아빠를 똑바로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자기들과 엄마 앞에 나타나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 재혼해서 살고 있는 여자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 이어지지 않으니 이제 와서 또 그 여자를 배신하고 우리에게 오겠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툭하면 배신을 하는 아빠가 무섭고 소름 끼치는데 뭘 믿고 왕래를 하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속에 맴돌기만 할 뿐 이런 것들을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는데 아이들이 아빠에게 하는 말들이 정말 시원했습니다. 애들 아빠는 아이들과 저의 생각이 확고하니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일어나더니 아이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말하더라고요. 둘째가 웃으며 애들 아빠에게 어떻게 키우긴 뭘 어떻게 키웠냐며 아빠는 엄마와 우리 버리고 이상한 여자 찾아 떠난 이상한 사람일 뿐이라며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애들 아빠가 돌아가고 큰아이는 긴장이 풀렸는지 한숨을 내쉬며 우울해 하더라고요. 큰아이가 그러니 저도 좀 우울했는데 작은아이는 웃으면서 신나 하더군요.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러냐며 저와 큰아이에게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리며 얘기했습니다. 작은아이는 정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말도 웃기게 하고 신나게 해서 큰아이와 저도 기운을 차리고 애들 아빠가 왔다 간 것은 금방 잊고 수다를 떨었네요. 작은아이의 주도로 그냥 별일 없던 어느 날 저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참 잘 자라준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애들 아빠가 왔다 가고 며칠 동안 애들 아빠에게 더한 말을 해주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기도 했지만 아이들과 달라진 것 없는 일상을 보내며 그 후회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번 일로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상처 없이 자라기만 바라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제 노력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서 뿌듯한 마음도 들고요. 애들 아빠와 헤어지고 저와 아이들에 대한 걱정으로 살아오신 부모님께도 애들 아빠와 있었던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젠 저와 아이들에 대해 걱정 안 하고 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반가운지 부모님께 죄송하고 감사해서 한참을 울었네요.
배신자 주제에 얼굴에 철판을 깔고 얼마 전에 이상한 소리를 한 애들 아빠가 한동안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애들 아빠가 더 잘못되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근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해요. 이젠 더 이상 애들 아빠에 대한 것들은 모두 잊고 아이들과 재밌게 살 계획으로 머릿속을 채우려고 합니다. 어차피 애들 아빠는 지금도 충분히 불행할 거고 앞으로도 그럴 테니까요. 이혼녀라는 사실은 굳이 알리지 말라는 어른들의 조언대로 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어디 할 곳도 없고 해서 여기에 한번 제 이야기를 올려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들 좋은 곳에 취업하고 결혼하고 하는 경사가 있으면 다시 소식 전하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차분하고 덤덤하게 글을 쓰셨지만 이혼 후 쓰니님 자녀분들 이렇게 번듯하게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행복하실 일만 남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